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수도 테헤란을 동시에 폭격했습니다. 작전명 장대한 분노. 개전 첫날, 테헤란, 이스파한, 콤, 카라지, 케르만샤 이 5개 도시가 동시에 불탔고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폭격으로 사망했습니다. 37년간 이란을 지배한 절대 권력자가 단 하루 만에 사라진 겁니다. 일주일이 지난 오늘, 미군은 이란 내 3,000곳 이상을 타격했고 이란 방공망의 80%, 탄도미사일 발사대의 60% 이상이 파괴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이란과 합의는 없다, 무조건 항복뿐이다 라고 말했고 백악관은 군사작전이 4에서 6주 안에 끝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 전쟁의 미사일 숫자나 사상자 통계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전쟁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전쟁 자체가 아니라 이 전쟁이 전 세계에 던진 하나의 질문 때문입니다. 핵무기가 없는 나라는 과연 안전한가? 지금 이 질문이 대한민국에서 다시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핵무기의 본질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핵무기는 다른 무기들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전투기는 적의 전투기를 격추하기 위해 존재하고 미사일은 적의 기지를 파괴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런 무기들은 전쟁을 수행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핵무기는 다릅니다. 핵무기는 전쟁을 수행하는 무기가 아니라 전쟁 자체를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무기입니다. 국제 정치에서는 이것을 핵 억제력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당신이 나를 공격하면 나도 당신의 수도를 핵으로 날려버릴 수 있다. 이 한 문장이 성립하는 순간 상대방은 전쟁을 시작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결과가 승리가 아니라 공멸이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핵무기가 등장한 1945년 이후 핵무기를 가진 국가끼리 직접 전면전을 벌인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45년간 극한의 적대 관계였지만 직접 총을 겨누지 않았고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을 가진 뒤 대규모 전쟁이 사라졌습니다. 핵무기의 진짜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핵을 보유한 국가는 외부의 군사력만으로 정권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의 의미가 더욱 선명해집니다. 이란은 지난 수십 년간 핵개발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2015년 오바마 행정부 시절 체결된 이란 핵합의로 핵개발이 제한됐지만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이 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하면서 이란은 다시 우라늄 농축을 가속화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중반 이후 이란 경제는 사실상 붕괴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연간 인플레이션은 40%를 넘어섰고 식료품 물가는 70% 이상 폭등했습니다. 거리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이어졌고 국제사회에서는 이란의 핵물질 보유량이 핵무기 제조 직전 수준에 도달했다는 경고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핵심적인 전략 논리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완성하는 순간 그 이후에는 군사적 개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것. 그래서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핵이 완성되기 전에 공격한다. 이것이 바로 선제 타격의 논리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2025년 6월 이미 한 차례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시설을 선제 폭격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28일 미국이 여기에 합류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이 충돌은 사실상 본격적인 전쟁 국면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란이 이미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 전쟁은 시작조차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전 세계 안보 전문가들이 바로 이 문장을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역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무기를 포기했던 나라들이 이후 어떤 길을 걸었는지 살펴보면 지금 이란 전쟁의 의미가 훨씬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입니다. 1991년 소련이 붕괴했을 때 우크라이나 영토에는 세계 3위 규모의 핵무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만 176기, 핵탄두는 약 1900기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합니다. 그 대가로 받은 것이 바로 1994년 부다페스트 안전보장 각서였습니다. 미국, 러시아, 영국 세 나라가 서명한 문서였습니다.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국경을 존중하고 군사적 공격이나 경제적 압박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약속을 믿고 1996년까지 모든 핵무기를 러시아로 반환합니다. 그러나 2014년 그 약속에 서명했던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합니다. 그리고 2022년 전면 침공이 시작됩니다. 이 전쟁은 2026년 3월 현재까지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리비아입니다.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은 2003년 핵 프로그램을 자진 포기합니다. 국제사회는 제재를 해제했고 리비아는 국제 무대로 복귀합니다. 하지만 불과 8년 뒤인 2011년 나토의 군사 개입으로 카다피 정권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카다피는 결국 군중에게 처형당합니다. 이 두 사례가 남긴 교훈을 국제 정치에서는 이렇게 한 줄로 정리합니다. 리비아는 핵을 포기했고 정권이 무너졌다. 북한은 핵을 만들었고 정권이 살아남았다. 그리고 지금 이 문장 뒤에 또 한 줄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핵을 완성하지 못했고 최고 지도자는 폭격으로 사망했다. 이란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가장 빠르게 반응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개전 다음 날인 3월 1일, 북한 외무성은 즉각 담화를 발표했고 3일 뒤인 3월 3일에는 김정은이 직접 행동으로 나섭니다. 김정은은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에서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함대지 전략 순항 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직접 참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해군의 핵무장화는 만족스럽게 수행되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 행동의 메시지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는 이란과 다르다. 우리에게는 핵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공격받지 않는다.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올해만 해도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의 압박을 받았고 이란 하메네이는 폭격으로 사망했습니다. 핵이 없는 정권이 어떻게 되는지 연속으로 실시간 교육받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핵 비확산 체제가 안고 있는 가장 뼈아픈 역설입니다. 핵을 가진 나라에게 핵을 포기하라고 설득할 근거가 해마다 하나씩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지만 대한민국은 과거에 실제로 핵무기를 만들려 했던 나라입니다. 1970년대 박정희 정부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이 느낀 위기감은 지금과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1969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이른바 닉슨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핵심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아시아의 안보는 아시아 국가들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이후 1971년부터 주한미군 2만 명이 철수하기 시작했고 1975년 베트남이 공산화되면서 한반도에도 안보 공백에 대한 공포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박정희 정부는 결심합니다. 미국을 100% 믿을 수 없다. 우리 스스로 핵을 가져야 한다. 한국은 프랑스에서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 도입을 추진하고 캐나다로부터 준수로 원자로 기술 협력을 진행합니다. 목표 시한은 1977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미국에 의해 저지됩니다. 미국은 군사동맹 철회와
원자력 협력 중단 카드를 들이밀며 한국의 핵 개발을 원천 차단합니다. 결국 한국은 핵 개발을 포기하고 대신 미국의 핵우산 아래 들어가는 전략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약 50년이 지난 지금 같은 질문이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 이전부터 한국 사회에서 핵무장 논쟁은 뜨거웠습니다. 2024년 동아시아 연구원 조사에서 한국 국민의 핵무장 지지율은 다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5년 10월 에이펙 기간 중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핵 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다고 공식 발언했고, 11월에는 트럼프의 핵심 측근인 플라이츠 국가안보회의 부소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원한다면 트럼프는 지지할 것이다. 이것은 역대 미국 행정부에서 나온 적 없는 수준의 발언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까지는 한국의 핵무장은 절대 안 된다가 공식 입장이었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 벽이 눈에 띄게 낮아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이 실제로 핵무기를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부터 짚겠습니다. 답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4기의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고 UAE에 원전을 수출한 세계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미사일 기술 역시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를 자체 개발할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을 핵 잠재 국가라고 부릅니다. 결심만 하면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핵무기 제조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기술 바깥에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이미 47톤 이상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고 로켓 기술과 원자력 기술 모두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한국이 핵을 가지는 순간 일본 내부의 핵무장 여론이 폭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가 동아시아에 대두될 파장입니다. 한국, 일본, 북한, 중국. 이 네 나라가 모두 핵을 가진 지역이 되면 동아시아는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핵무장 밀집 지역이 됩니다. 핵 보유국 사이의 거리가 미사일로 10분 이내인 지역은 전 세계에서 한반도 주변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현실적인 경제 문제입니다. 한국은 GDP 대비 수출 비중이 40%를 넘는 세계에서 가장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를 가진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핵실험을 강행하면 핵 확산 금지 조약 탈퇴가 불가피하고 국제사회의 금융, 기술, 무역 제재가 동시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12월 발표된 실증 분석에서는 흥미로운 반론도 나왔습니다.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 북한이나 이란 수준의 제재를 실제로 가할 가능성은 사실상 0에 수렴한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핵무장에 사실상 열린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와 동일한 수준의 제재 시나리오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입니다. 즉, 한국 핵무장 논쟁은 더 이상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대가를 감수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로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더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란 전쟁은 핵무장 논쟁뿐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수위를 높이자 국제 유가가 배럴당 80달러대 초반까지 급등했고, 모건 스탠리는 이란 전쟁의 경제적 타격이 가장 큰 나라는 한국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유가가 10% 오르면 한국 수출은 0.39% 줄고 제조업 생산 원가는 0.68% 증가합니다. 유가가 배럴당 80달러 이상 유지되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0.45%포인트 깎일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개전 이후 코스피는 장중 11% 급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합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핵무기를 둘러싼 전쟁의 경제적 피해까지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전쟁의 당사자가 아닌데도 전쟁의 대가를 치르는 나라. 이것이 지금 한국의 위치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란 전쟁은 단순한 중동의 군사 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지금 세계에 하나의 냉정한 질문을 다시 던지고 있습니다. 핵이 없는 국가는 과연 안전한가? 우크라이나는 핵을 포기했고 침공당했습니다. 리비아는 핵을 포기했고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이란은 핵을 완성하지 못했고 최고 지도자가 폭격으로 사망했습니다. 북한은 핵을 만들었고 정권이 살아남아서 오늘도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사례가 나란히 놓이는 순간 핵무장의 유혹은 논리적으로 반박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핵을 가지는 순간 또 다른 위험도 시작됩니다. 동맹의 균열, 강력한 경제 제재, 그리고 동아시아 핵 군비 경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는 깔끔한 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 질문을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란 전쟁은 그 질문을 회피하던 세계를 향해 다시 한번 눈을 뜨라고 요구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질문의 한가운데에 대한민국이 서 있습니다.